방송 들으시면서 여지껏 뭐 가지금 있어서 큰 문제 없었는데 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이라는 가지급금, 다시 말해서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대표님 입장에서 불리한 건 어떤 게 있죠? 아까 자, 결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 가지급금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 상태표 우리 이제 1년 시점에서 결산을 할 때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 네. 우리 자산, 순자산, 전체 자산은 부채 이런 걸 빼고 그 자산에 뭐 현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네. 가지급금이 들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급금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조차도 모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운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접대비 한다고 식사도 하실 거고 골프도 접대비로 하실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보면서 가결산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가지급금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반드시 대표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도 해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 그 해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급여라든가 혹은 배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정이자라도 이렇게 없애셔야지만 법인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겨나는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정말 모르세요. 그냥 이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부분의 기장세무사님들 잘못은 아니지만 기장세무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 5천만 원, 1억, 2억 이 정도 쌓일 때까지는 그냥 아유 대표님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3억, 4억, 5억 이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 기장세무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변합니다. 대표님 갚으세요. 대표님 갚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결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나는 가져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드물게 뭐 집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잠깐 빌려 가시는 경우도 네. 있지만 열에 하나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 열에 아홉은 나는 가져간 적이 없다예요. 네, 맞습니다.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가져간 걸로 돼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자금이 나가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을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대비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 그런 것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이제 도급 업체가 이제 원청이 이제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행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도한 그런 리베이트. 네, 네. 좋은 말이 있군요. 리베이트. 자꾸 떡값만 생각해갖고 리베이트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법인을 위해서 쓰신 게 맞고요. 법인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이제 업체 대표님과 골프 친 것도 맞고요. 식사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빌려가서 혼자 쓰신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또 건설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면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면허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되죠.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난 돈이 없어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디선가 돈을 잠깐 빌리죠. 그래서 자본금 증자를 합니다. 자본금 증자를 하고 또 빌려온 곳에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바로 이 돈을 빼가지고 갚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증자를 했을 때 주식이 늘어나는 건 대표님의 주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표님의 주식이 늘어나고 그 돈은 다시 빼서 갚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가공 경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장 행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은 건설업 관련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 가장 납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 가져가진 않았지만 뭐 회계적으로는 물론 이제 비용이 맞죠. 비용이 맞는데 세무적으로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은 네, 대표님이 가져가신 걸로 한다는 거에서 가지급금이죠. 네 실제 맞습니다. 안 가져가셨어도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니까 네, 이 부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접대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우리 매출하고 연동해서 접대비 네. 인정이 되죠. 네. 근데 그 한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 비용은 또 접대비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 또 가지대금이 될 것이고 보통 저희가 이제 결산할 때 보면 세무사님들이 챙기시는 게 업종 평균을 챙기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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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이제 그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업종이 평균 어느 정도 법인세를 내는지 네.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업종별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 게 이 업종 평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정별로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대비가 A 업종은 평균 뭐 몇 프로를 썼는데 네, 같은 업종인 B 회사는 두세 배를 썼다. 이런 게 AI가 자동으로 걸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 원래는 이제 홈택스에서도 체크가 다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체크를 못 하시지만 중요한 거니까 네, 꼭 계정별로도 결산 때 한 번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제 가결산을 하면서 세무사님하고 의논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복지 비용이냐 뭐 네, 접대 비용이냐 뭐 이런 것도 애매할 때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복지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오래 하신 대표님이 복지 비용을 많이 써서 그게 조사를 받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직원이 뭐 5명 이상이면 좀 골치 아프다고 4명으로 해놓으시고 네, 실제는 이제 한 7명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썼죠. 네. 많이 썼는데 우리 등록돼 있는 인원은 4명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다 복지비로 하신 거예요. 네, 거의 복지비가 그 직원들 급여만큼 나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사 이제 하면서 그 조사관 출신 세무사님 하는 말씀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다 나온대요. 나오는데 전부 다 조사하진 않지만 이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저 금액 큰데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AI가 도입되다 보니까 대표님보다 우리 국세청의 AI가 대표님의 재무 상태를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정별로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가지급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고 이렇게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를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연간 몇 프로로 늘어나죠? 이게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예, 원금에 이자가 붙고 마법은 좀 우리 재산에 증식할 때 복리 마법을 네,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지급금의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제 개인 세금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법인세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비율 자체가 일단은 그 법정 이자는 4.6%입니다. 4.6%. 네, 4.6%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갚지 않고 혹은 해결하지 않고 또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원금과 이자에 또 4.6%가 붙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얘기 하니까 예전에는 4.9가 아니라 8.9, 7.9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6.9 네. 이렇게 이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4.9까지 내려왔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인정 이자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인정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대표님께서 그냥 미리 가져다가 쓰신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와 관련 없이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것 중에 대표님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제 빌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시중에서 쓰고 있는 이자율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도 그냥 단순하게 4.6% 물론 이제 그거보다 적게 계산하는 기장세무사님들도 계세요. 외부에서 대출 받아서 쓰는 이자와 합산을 해서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4.6%라도 일단은 계산을 하시고요. 그거보다 적게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좀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가세관청에서도 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대표님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지껏 뭐 가지급금이 있어서 큰 문제 없었는데 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이라는 가지급금, 다시 말해서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대표님 입장에서 불리한 건 어떤 게 있죠? 아까 인정이자 일단 내야 되고, 네. 네, 인정 이자를 내야겠죠. 그러면 대표님, 4,600만 원. 네, 그냥 계산상으로만 해보면 10억에 대한 인정 이자 4.6%가 4,600만 원이죠. 이거를 대표님께서 납입을 하셔야 돼요. 법인에다가 이제 이자를 내야 네, 되죠. 법인에서 이제 돈을 가져갔으니까 법인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가져간 것도 잘 모르시기도 하거니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급여가 4,600만 원을 내기에는 급여가 그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상여 처분이 됩니다. 대표님께. 이자를 안 네. 갚으시면 4,600만 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상여금을 줘서 넣은 것처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급여 받아가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율 구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대부분 대표님들이 아유 나는 연봉 1억 가져가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합산이 돼서 그렇게 계산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인은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이자를 4,600만 받죠.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수익으로 보는 거죠. 법인이. 그렇죠. 이익을 본 거죠. 네, 이익을 본 거죠. 4,6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20%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이 4,600만 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4,6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 920만 원을 더 네, 내네요. 그렇죠. 920만 원에 또 지방세 2%까지 더 거의 붙어서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 법인도 인정이자가 수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약에 연봉이 3억이다. 그래서 네. 뭐 세금을 3억 같은 경우는 뭐 한 40% 구간이라고 했을 때 네, 40% 구간인데 가지급금이 없으면 그냥 40% 내는 걸로 끝나는데 네, 가지급금이 있음으로 해서 이 4,600이 그러니까 3억 4,600으로 소득이 잡힐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4,600은 뭐 40% 구간이면은 거의 또 반이 네, 세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법인의 가지금 10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대표님은 소득세를 네, 한 또 40% 더 내시는 거고 네. 그럼 4,600이면 뭐 1,500에서 한 2천만 원 네, 예, 소득세를 더 내시게 되는 거고 법인에서는 또 한 1,000만 원 네. 법인세를 또 더 내게 되고 네 그러면 뭐 요거 외에는 뭐 따로 그렇게 불리한 거가 없을까요? 불리한 거요. 세금적으로 봤을 때 건보료도 추가가 되죠. 간접세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물론 이제 최고 구간에 속해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건보료 최고 구간이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4,900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네. 세금적인 측면은 그렇다고 하고 네.
이 또 가지급금이 자산이잖아요. 네. 법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기 네. 때문에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데 자산이지만 이게 이제 부실 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찬 자산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하는 회사들은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신용평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은 아주 또 안 좋은 부실 자산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등급에서도 분리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으면 우리가 또 대출 이자 그리고 또 뭐 입찰 같은 거 할 때 뭐 네. 입찰에 따라서는 그 신용 평가사 등급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대표님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신용 등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B 등급이야 뭐 BB 등급이야. 네. 근데 이제 은행 등급하고 좀 혼동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은행 등급은 항목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평가사 우리나라 이제 5대 신용평가사에서 하는 것을 보통 입찰할 때 요청을 하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지급금을 아주 안 좋게 보죠.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이 이제 방금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입찰에 대한 부분,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실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주식가치 평가 부분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1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지급금이 형법 적용을 받고 그리고 그 형법은 배임 횡령이라는 법의 제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5억 이상 수출을 하게 되면은 특가법 적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는 가지급금 금액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제 심각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가끔 이제 신문에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최근에도 그 NFT 발행한 모 회사의 네네. 대표가 네. 그 대금을 횡령한 거 아주 존경받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인데 가져간 돈을 횡령으로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너무 또 과장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체감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건 맞습니다. 뭐 우리 가지급인데 아무 문제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누가 이제 제보를 한다거나 네. 또 세무조사를 나왔게 되면 다 보죠. 그럴 때 이 가지급금이 단순하게 우리가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물론 한 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좀 이제 몇 년간 플랜을 세워서 네, 맞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또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안 알려드리면 대표님들 굉장히 답답해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지급금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해결하는 방법이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고 좀 세금도 좀 적게 냈으면 하는 게 좀 공통적인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배당 받아서 주주시니까 배당 받아서 가지금 갚으시면 됩니다. 월급 받아서 갚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근데 배당하고 월급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월급만 다 가져가시거나 또 배당만 다 받아가시는 것보다는 네. 요 구간이 왜냐하면 세금은 누진이다 보니까 이제 양쪽마다 이제 누진 구간이 틀려지니까 네. 그 양쪽을 같이 계산해서 하실 필요도 있고 뭐 급여 배당 이런 거 좀 말고 네. 조금 더 급여 배당은 또 4대 보험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 말고 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급여나 배당으로도 충분히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급여나 배당은 대표님 인정 이자라도 배당으로 좀 처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정 이자 부분을 처리하는 데는 배당으로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 특허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 특허도 법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 특허 만들었으니까 이거 법인에다가 팔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법인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특허가 법인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냐, 매출에 영향을 끼쳤냐를 이제 판단을 해서 금액을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네. 뭐 아시는 대표님도 있겠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2012년 4월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 수 있는 게 상장 기업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비상장 기업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가 처음에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시 법인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자사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진호 주식회사가 있는데 저도 주주고 만약에 이제 연구원님도 주주예요. 네. 그러면 서진호 주식회사 주식을 제가 10,000주를 갖고 있는데 5,000주를 서진우 연구원님한테 팔면 개인 간의 거래고 네. 서진우 주식회사에다가 판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진우 주식회사가 서진우 주식을 사니까 네. 자기가 자기 걸 산다.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기 주식 매입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대표님들이 보통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창업주시니까. 근데 뭐 비상장 회사 주식을 누가 안 사니까 내가 이 주식으로 좀 돈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허용이 된 거고 그러면 내가 주식이 뭐 50억 원어치 있는데 네. 이 중에 뭐 한 10억 정도를 법인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 물론 대표님 개인 재산을 법인에다가 갚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개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이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금액만큼 내가 가진 주식을 우리 주식회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이것도 양도입니다. 그래서 자사주까지 하는 거는 양도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도세는 나옵니다. 뭐 세금 아예 없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나오는데 대신 좋은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양도세는 완전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부과가 따로 안 되고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주식을 팔아서 가지급금 일부를 좀 해결을 한다거나 뭐 전액을 해결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팔면 이제 그 부동산이 좀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네. 회사들은 또 그 플랜이 괜찮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주식도 자산인데 자꾸 잊어버리세요. 네, 네, 주식도 내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는 안 사요. 그렇죠. 네, 산다 하더라도 팔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외부 네. 주주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한테 팔면 경영권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경영 침해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활용을 하실 부분이고 물론 이제 자사주가 좀 민감하죠. 네, 그래서 뭐 절차나 또 평가 금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 보유 목적에 대해서 좀 자꾸 물어보죠. 네, 물어보죠. 네. 네, 그래서 네. 할 때 잘하셔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사주가 12년도부터 허용이 돼서 뭐 되니 안 되니 근데 뭐 이미 많은 회사들이 했습니다. 네. 뭐 수십억, 수백억 회사들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보유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고요. 과정이나 보유 목적을 제대로 한다면 뭐 단일 세금 거의 단일이잖아요. 네, 3억까지는 뭐 20%, 네. 네, 3억 초과분의 이익입니다. 내가 판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네,
금액이 3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똑같은 세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00억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 부동산처럼 뭐 45%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중과도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자사주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지급금은 뭐 기업의 암덩어리라고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자사주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아까 또 특허 같은 경우는 매출 기여도가 있는 특허.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또 이제 그 특허 문제가 됐을 때 보니까 특허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이걸 혼자 만들었느냐, 네, 어떤 회사의 기자재나 또 회사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느냐, 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자, 같이 만들었다면 또 기여도를 나눠야죠. 네, 맞아요. 회사하고 나누셔야 되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가지급금 특허로 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내가 특허가 하나 있네. 저 평가 안 받고 하신 대표님 봤어요. 아, 네, 네, 그런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수년 전에 네. 이미 이제 5년 넘어가셨는데 음, 예,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네. 네, 다 이게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특허로 했을 때는 그럼 뭐가 좋은가? 진짜 우리 회사의 기여도 높은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 옛날부터.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공짜로 회사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법인하고 나도 남남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게 맞거든요. 받아야죠. 예,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법인에 팔아요. 네, 정당하게 네. 평가를 뭐 두 군데서 받든 정당하게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급여나 이런 거 하고 우리 특허를 매각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특허로 또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건지. 그렇죠. 특허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허라는 것도 개인의 자산입니다. 네,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법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오로지 내가 100%다 기여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법인에 매각을 하게 되면 대표 입장에서는 특허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10억에 샀다. 요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10억의 소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의 소득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세율 구간 따져서 50% 5억의 세금을 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10억을 받아서 내가 5억을 낸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를 60%까지 해줍니다. 60%. 네.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특허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뭐 수년간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게 쌓여서 네.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10년의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고 네. 뭐 20년의 그런 쌓인 기술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네.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 60% 공제를 받아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6억을 공제받고 4억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법인은 10억이라는 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이 10억을 주고 산 특허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 10억에 대해서 5년에 나눠서 그러니까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억씩이죠. 1년에 2억씩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숫자로 한다면 네. 10억짜리 특허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득 구간이 최고 구간이라고 네. 가정을 하고 45% 구간인데 이 특허 10억이 더 있으면 4억 5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거기다 또 이제 기타 뭐 의료보험 뭐 이런 네, 것까지 네, 네. 하면은 뭐 거의 또 반이 세금이 나가죠. 네. 그래서 5억 정도가 어쨌든 비용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안 되고 네. 일단 6억을 공제를 해주니까 네, 공제를 해주죠. 네, 4억에 대해서 최고로 한다 그래도 2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 절감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인은 10억짜리 특허라고 한다면 일반 소득 대비 3억이라는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네.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10억짜리가 들어왔어. 5년간 2억씩 네, 이제 자산에 대해서 감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2억이면 법인세 20%인 구간 같은 회사는 4천만 원 네. 매년. 거의 매년. 네, 5년 동안. 5년 네. 동안이니까 네, 그러면은 또 2억 네. 5년이면 저는 3억
네, 법인은 맞습니다. 네, 이게 5억이 절감이 되네요. 네. 10억짜리 특허 하나가. 네. 아, 근데 이 특허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세금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사주를 할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됐을 때는 단일세율 10%였어요. 맞아요. 저희 처음에 네. 자사주 할 때 네. 정말 100억 한 회사도 있는데 10% 세금만 네. 냈거든요. 그냥 딱 얼마를 해도 그냥 10%만 내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사주도 계속 변화 20%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식 양도세처럼 20% 25% 변화하고 그리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특허도 정확히 잘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해야겠지만 특허도 예전에는 공제가 80%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70%로 갔다가 지금 60%까지. 그러면 이 부분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됐을 때 또 이제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허를 정말 대표님이 잘 만드시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빠르게 좀 이렇게 감정 평가도 받아보시고 실제로 가지급금하고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메타인지가 중요한데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걸 보니까 본인 기술을 본인이 모르세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다 보니까 그것을 가치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게 되면 아, 내 기술이 이런 기술이구나. 객관적으로 네. 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구나 하는 거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결산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 오늘 또 가지급금 네. 얘기 나눴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회사에 맞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 네, 네, 지금 당장 세금이 적은 게 좋은 솔루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향후에 1년 후에 뭘 할지, 10년 후에 뭘 할지,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는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해야지 지금도 좋고 나중에 더 좋고 네, 그럼요. 네. 네, 그런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자, 대표님들 늘 회사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자, 재산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렵게 우리 일군 회사 잘 성장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100년 기업이 점점 늘어나야죠. 네, 자, 가지급금 올해 반드시 정리하는 플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산 체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결산할 때 대표님들이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결산할 때 주의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네, 모든 회사가 다 주의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업종의 회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